ODL 솔루션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ODL 솔루션이 국제 송금이 아닌 전혀 의외의 분야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리플사의 솔루션이 송금 등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어제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횡보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 체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경제지표 발표 후에 이 달러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출발한 뉴욕 증시도 장 후반 하락 전환을 하였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와 노동시장의 강력한 체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2분기 인플레이션이 약화됐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도 함께 나왔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장기 목표에 비해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90년대부터 2023년까지의 미 연방 기준 금리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물론 1980년대에는 2020년대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 무지막지한 긴축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약 30년 동안만 놓고 본다면 작년과 올해처럼 엄청난 속도로 기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따른 양적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플레이션 빠르게 높아졌고, 미 연준 등 당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뒤늦게 통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이 뒤늦은 대응은 엄청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시중 유동성은 빠르게 흡수되어 자산 시장은 끊임없는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시간이 흐르면 봄이 온다라고 했을까요? 이 적어도 미국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긴축 정책의 끝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을 개시한 지 15개월 만인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다가 이번 7월에 25bp 인상하기는 했지만, 월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면 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부터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3일봉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평선, 거래량과 매물대,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한데 모은 차트입니다. 얼핏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투자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 인덱스는 대체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 둘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여기 차트상의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로 환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미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서서히 푼다면 2023년부터 시작된 약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여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연준이 다시 긴축 정책을 고수하지 않는 한 하락 횡보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2년간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평선들을 살펴보겠는데, 바로 52평선과 202평선입니다. 두 이평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이평선들로서 이들이 교차될 때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루나 사태가
발생했었던 2022년 5월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후 가격은 지속 하락 수개월 동안 바닥을 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가격은 저항선으로 작용되었던 52평선을 강하게 상방 돌파했고 그 후엔 52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 상승해 왔죠. 이번엔 202평선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202평선의 지지를 두 차례 받으며 당시 가격대에서 버티려 했지만 결국 데드크로스 이전의 가격은 202평선을 하방 이탈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202평선을 다시 상방 돌파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 가격은 2평선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가격이 최근 며칠간 서서히 하락하면서 52평선 및 202평선과 가까워질 때 골든크로스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가격은 바닥을 잘 다지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왔으며 이제는 그간의 상승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반증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지속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이탈치고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가격 상승은 매물대 중에서 가장 긴 매물대들을 하나씩 돌파하였고 이는 곧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 하락하면서 부침을 겪었지만 올해 1분기부터 드라마틱한 반등 랠리를 발생하면서 연초 대비 현재 약 2배 정도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가격 흐름이 있을까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알트코인에게도 상승 랠리 기회가 주어질까요? 우선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만 인상하거나 동결한다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라는 것이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수준 5%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쉽게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요인이 커지지 않습니다. 미 증시만 하더라도 올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코인 시장까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이 세상과 대중의 새로운 기대만 심어줄 수 있다면 자금은 알아서 크립토 마켓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죠. 이는 미국 기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과 기관들의 이목을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설령 이 현물 ETF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승인율이 100%에 가까운 블랙록이 손수 나서서 비트코인을 좋게 봤다라는 점은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높은 수준의 금리와 기관 랠리의 기대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 전후에 큰 박스권 무빙을 연말까지 보일 가능성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알트코인까지 큰 박스권 무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지난 2월처럼 유의미한 알트장이 미니 불장이 한 번 정도는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제2의 알트장이 오려면 어떤 시장 구조가 나와야 할까요? 일단 알트코인의 풍향계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 대비를 나타내는 이더 사토시 주봉 차트로 일전에 몇 차례 공유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알트장이라는 요인을 넣어서 추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고 이제 1차 지지선이라고 불리우는 0.06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더 사토시 가격이 여기서 버티기만 한다면 이더 사토시 기준으로 10%의 가격 상승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즉 비트코인 달러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도 이더 달러 가격은 2,000달러를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투자자들은 알트작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각만큼 늦을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더 큰 기대 수익률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대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분할 적립 투자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 대비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향후 기대 수익으로만 봐도 현재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점 가격인 비트코인 기준 68,000, 69,000달러까지만 가더라도 여전히 2.4배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4배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코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안전자산인 종목에 비교적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트코인 역시 비트코인보다 더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코인이든 이제 끈기와 인내를 갖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면 다음 상승장 때 큰 수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약식 판결 이후에 항소에 관한 이야기들 많죠. 이에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이 미국 법원의 리플 SEC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문제는 SEC 스태프들로부터의 권고가 있을 경우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겐슬러의 경우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SEC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5명의 SEC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겐슬러는 지난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 주최 5찬 행사에서 리플과 SEC 소송 판결에 대해 우리는 아직 검토고 평가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겐슬러의 발언을 놓고 SEC의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상당히 돌았습니다. SEC가 항소할 경우 리플은 여기에 맞서 법정 싸움을 지속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SEC가 전체적으로 리플에 다수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공산이 큽니다. 이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는 정부기관의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리플의 유리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항소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아주 놀라운 소식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리플사의 ODL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ODL 솔루션이 국제 송금이 아닌 전혀 의외의 분야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리플사의 솔루션이 송금 등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의 새로운 ODL 파트너들은 송금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 XRP를 활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은 이제 송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XRP와 XRP 레저를 활용하는 새로운 ODL 파트너들을 영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유명한 XRP 커뮤니티 멤버인 WOK의 공개로 리플의 최신 ODL 파트너들의 흥미로운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송금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 XRP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로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인 뉴트리소스의 경우는 2020년 이후로 아프리카의 아래 이제 사하라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뉴트리소스라는 기업의 경우는 우간다와 케냐, 카메룬, 탄자니아에서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이제 혁신적인 말이 영어라서 엄청 꼬이는데 혁신적인 팜산타라는 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뉴트리소스라는 기업에서
팜산타라는 앱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WOK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능이 특히 농민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된 코트디부아르 농민과 같이 이전에는 아비장 항구에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농민들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뉴트리소스의 차별성은 영업 활동을 무역 금융과 조화롭게 조율한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XRP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는 여전히 불분명하나 ODL 솔루션을 베이스로 이러한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WOK의 경우는 이러한 성장 패턴이 XRP가 전통적인 송금 및 금고 운영을 넘어서 강력한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2022년 11월에 발표한 중요한 공지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 그리고 확장은 무역이나 농업, 전자상거래, 기술 및 공급망 분야를 포함하여 리플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며 진화하기로 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리플의 접근 방식의 변화는 여러 사례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에 의해 주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잖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사 그리고 XRP를 통한 사업 확장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행이 되고 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리플사가 꿈꾸는 비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쉽사리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만큼 XRP의 포텐셜, 이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최근 약식 판결 이후에 참 쉽지 않은 모습들, 다소 장애물에 부딪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 이 리플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며 이 XRP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다소 아쉽더라도 계속 홀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합니다.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이제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코인 1위가 바로 리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한민국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빈 모두 리플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이 낮을수록 리플의 거래량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2위는 도지코인과 월드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당연히 1위이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상황에서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우 3배 정도의 수익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10배거 이상은 되어야 코인 투자하는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이죠. 저는 2017년부터 리플을 들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지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리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은 장점이 분명히 있는 코인이고 말만 떠들어댈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프로젝트와는 차별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리플은 기업이 발행을 했고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을 위해 리플을 매매해본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활용도가 명확합니다. 이제 저 역시 해외 거래소를 자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여러 코인을 이용해 봤습니다. 리플의 사촌격인 스텔라 루멘도 이용해 봤고 트론 등 수수료가 낮고 빠르기로 유명한 코인들 다 이용해 봤는데 그러다가 결국 정착한 것이 리플입니다. 그 외의 코인들은 코인 자체가 불안정하든지 아니면 거래소들이 수시로 입출금을 막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XRP가 최고의 투자 자산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2017년 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샀을까요? 2017년 초중까지만 해도 업비트 없었고 빗썸이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당시 빗썸에는 기껏해야 10개 남짓한 코인이 상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싼 코인이
XRP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살 수 있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고점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물론 기껏해봐야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리플은 이제 200에서 3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떡상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상 불장이 오면서 리플이 갑자기 4,000원대까지 오르자 너무 빨리 매도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다 같이 물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40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린다라는 글이 커뮤니티에 흔했는데 지금은 물타기도 하고 디파이나 CFI를 통해 평단가를 많이들 낮췄겠지만 그때의 충격은 참 컸습니다. 그러다 2021년 불장에서 리플은 2,000원대에 만족했죠. 이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한탕을 노리며 코인에 투자해서는 올라도 너무 빨리 매도했다가 이제 후회하고 또 물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주로 투자하면 이제 불장의 신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오를 때 매도를 하고 알트로 옮겨가면 분명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알트보다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돈을 묻어둔 사람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락해도 다시 오르고 오르면 더 오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수를 꾸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